개구리, 모옌 지음, 심규호, 유소영 옮김. 3부. 친애하는 스기타니 요시토 선생님께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어제 저녁 무렵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아직도 내리고 있습니다. 거리가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습니다. 거리에서 눈싸움을 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집 앞 미루나무에 앉은 까치 2마리의 울음소리가 기쁨으로 가득 찬 듯 느껴지네요. 선생님의 답장을 받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 편지 때문에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몸까지 그렇게 상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의 위로를 받고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왕런메이가 죽은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저 역시 그 부분을 적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모 잘못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요즘 고모는 자기 손에 피를 묻혔다고 자주 참회해요. 하지만 그건 역사였어요. 역사는 결과를 중시할 뿐 수단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치 사람들이 중국의 만리장성,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위대한 건축물을 볼 때 건축 이면에 자리한 수많은 백골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요. 과거 20여 년 동안 중국인들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인구 폭발을 억제했습니다. 사실 이는 중국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모두 이 조그만 별에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한정된 지구 자원을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중국이 실시하는 계획 생육에 대한 서양 사람들의 비난은 옳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제 고향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신임 서기는 40이 채 안 된 젊은 사람입니다. 야망과 패기가 넘치는 미국 박사 출신입니다. 가오미 둥베이향 자오허 강 양안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에 착수한다 더군요. 수많은 공사 장비가 엄청난 기세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아마 몇 년 사이 또 큰 변화가 생기겠죠. 선생님이 지난번에 보신 풍경은 완전히 사라질지 모릅니다. 이러한 변화가 결과적으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단이 잘 서질 않습니다. 편지와 함께 저희 고모에 관한 자료 3번째 부분을 선생님께 보냅니다. 이미 편지라고 말하기가 죄송스러운 수준입니다. 물론 제 편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이런 제 작업에 선생님의 칭찬이야 말로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선생님 편한 시간에 다시 한번 이곳에 오세요. 아마도 오랜 친구처럼 격식 차리지 않고 선생님을 맞이하리라 생각합니다. 제 아내와 저는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고향에 돌아갈 생각입니다. 베이징에서는 언제나 이방인이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인민극장 부근에서 어려서부터 베이징 골목에서 함께 자랐다고 하는 2 여인에게 무려 2시간이나 막말을 들으며 시달린 후에는 더더욱 귀향에 대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대도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을 못살게 굴지 않을 거예요. 고향 생활은 아마 문학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이 되겠지요. 2004년 첫날 베이징에서 컷오우 올림.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고 식구들이 안정을 찾는 걸 보고 전 곧바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전보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모친 사망, 속히 귀가 바람. 전보를 가져가 지도자에게 휴가 신청을 하면서 저녁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어머니를 묻고 온 날 밤, 유난히 밝은 달빛이 마당을 온통 환하게 밝혔습니다. 배나무 아래
짚을 엮어 만든 자리에서 잠든 딸아이를 위해 아버지가 부채를 들고 모기를 쫓고 있었어요. 강낭콩 덩굴 위에서 여치가 카랑카랑하게 울고 있고 강 쪽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혼해야지. 아버지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여자가 없으니 집안꼴이 말이 아니다. 위에 저녁 신청서를 냈어요. 돌아온 후에 다시 생각해 볼게요. 멀쩡하던 집안이 순식간에 이 꼴이 되었구나. 아버지가 탄식했습니다. 누굴 원망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고모 탓이라고 할 수도 없어 고모가 무슨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잖니. 고모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으면 나라에서 내놓는 정책들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야 그렇지. 한데 왜 그 일을 내 고모가 떠맡아야 하느냐 말이다. 가위에 찔려 피가 흥건한 걸 보니 내 마음도 아프더라. 어쨌거나 사촌 동생인데 그거야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버지 말을 들으니 고모는 장모님 가위에 찔린 자리가 덧나서 한동안 고열에 시달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그 몸을 이끌고 왕단을 체포하러 갔다는 거예요. 체포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이 그랬는걸요. 왕단 집은 대문이 굳게 닫힌 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사람들을 시켜 쇠로 된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마 사전에 제보자가 있었을 거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고모는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며 왕씨 집 안채로 들어가 소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소단에 죽이 반쯤 담겨 있었는데 만져보니 아직도 온기가 남았더래요. 고모는 피식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천비, 왕단, 알아서 나올래? 아니면 쥐잡듯이 구멍에서 끄집어내볼까? 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구석에 괴짝을 가리켰어요. 괴짝에는 헌옷가지가 몇 벌 담겨 있었습니다. 고모가 사람들을 시켜 옷을 치우도록 하자 바닥이 드러났어요. 밀개를 들고 밑바닥을 쿵쿵 내리쳐 본 고모는 아래가 뚫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고모가 말했어요. 유격대 영웅들 어서 나오시지. 안에 물이라도 부어드릴까? 맨 먼저 나온 사람은 왕단의 딸 천월이었습니다. 회색과 하얀색으로 줄이 가 있는 꼬마 아가씨 얼굴이 꼭 사당 안에 사는 꼬마 귀신 같았습니다. 천월은 울기는커녕 이를 드러낸 채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이어 천비가 올라왔어요. 구렛 나룻의 곱슬머리, 낡아빠진 조끼 사이로 보이는 누런 가슴털이 참으로 낭패스러웠습니다. 밖으로 기어나온 천비는 그 큰 키로 고모 앞에 털썩 주저앉아 땅이 쿵쿵 울릴 정도로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천비의 곡소리 때문에 마을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고모님, 나의 고모님, 고모님이 처음으로 받은 이 아이를 봐서 키가 남들 반밖에 안 되는 왕단을 봐서 고모님 그 귀한 손으로 우리를 풀어주세요. 고모님, 대대손손 절대 고모님의 은덕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말에 따르면 고모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했대요. 천비,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내 개인적인 일이라면 어찌돼도 좋다. 내 손을 달라면 이 자리에서 잘라줄 수도 있어. 고모님, 제발 은덕을 베풀어 주세요. 천비의 영리한 딸 천월이 아빠를 따라 무릎을 꿇더니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중얼거렸어요. 은덕을 베풀어 주세요. 은덕을 베풀어 주세요. 그 순간 마당에 모인 구경꾼들 가운데 우간이 능글맞게 영화 땅굴 전투의 삽입곡을 부르기 시작했지요. 땅굴 전투, 헤이, 땅굴 전투. 신출 귀물 수많은 병사를 매복시켜 천리 대평원 땅굴 전투를 펼쳐 완강히 저항하는 그들을 끝장내자. 고모가 얼굴을 쓱 닦더니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됐어.
천비, 어서 왕단 나오라고 해. 천비가 무릎으로 박박 기어가 고모의 다리를 잡았어요. 천월이 금세 아빠를 따라 고모의 다른 쪽 다리를 잡았습니다. 마당에서 다시 우건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천리 대평원 땅굴 전투를 벌여 침략자들이여 병사도 말도 모두 뒤엎으리라. 모든 백성이 질끈 잡아매고 모든 백성이 피임하여. 고모가 발을 빼려 발버둥 쳤지만 천비와 천월이 죽을 힘을 다해 매달렸습니다. 고모는 순간 뭔가 깨달은 듯 부하들에게 소리쳤어요. 동굴로 내려가 봐. 민병 한 사람이 손전등을 입에 물고 지하 동굴로 들어갔어요. 또 다른 민병 하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동굴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어요. 화가 치민 고모는 순간 몸이 갸우뚱하더니 그대로 기절해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천비 녀석 정말 보통 머리가 아니야. 집 뒤로 채소밭 있지? 그 채소밭에 도르래가 달린 우물이 하나 있어. 그 우물이 지하 동굴의 출구였던 거야. 그렇게 엄청난 공사를 대체 어떻게 혼자 했을까? 그렇게 많은 흙을 대체 어디에 두었는지. 천비와 천월이 고모를 잡고 늘어지는 사이에 왕단이 도르래 줄을 잡고 우물을 빠져나온 거지. 정말 못할 짓이었을 게다. 그렇게 작은 사람이 남산만한 배를 해서 줄을 타고 그 깊은 우물을 빠져나왔으니. 사람들 부축을 받으며 우물가에 이른 고모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 질렀습니다. 멍청하긴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옛날에 아버지도 CI 병원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이런 동굴을 팠는데 사람들이 고모를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당시 닥터 노먼 배순이 감염되었던 바이러스에 고모도 감염이 되는 바람에 하마터면 저 세상으로 갈 뻔했어요. 당에 충성스러운 고모를 당에서도 박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고모를 구하기 위해 가장 값진 약을 모두 동원했다고 하더군요. 입원한 지 보름이 지나 고모는 다 낫기도 전에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마음이 불편했다나요? 왕단 뱃속에 든 아이를 지우기 전에는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잘 수가 없었다더군요. 사람이 이 정도까지 책임감이 강할 수 있겠냐? 완전히 신 아니면 악마가 되어버린 게지.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천비와 천월은 계속 공사에 갇혀 지냈어. 거꾸로 매달려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건 다 유언비어야. 마을 간부가 가봤더니 그냥 방 한 칸에 갇혀 있다는구나. 방에 침대랑 이불, 보온병 하나에 컵 2개가 있었대. 밥이랑 물도 모두 제공되고 식사는 공사 간부들처럼 하얀 찐빵에 기장죽을 먹고 끼니마다 반찬도 나온대. 부녀 둘 다 살이 뽀얗게 올랐더래. 물론 공짜가 아니라 돈을 받긴 했지만 말이다. 천비는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 공사에서 은행에 말해 천비의 예금 일체를 찾아갔는데 그 돈이 38,000 위안이나 되었다는구나. 고모가 입원해 있는 동안 공사에서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표했어. 마을 사람들 가운데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모조리 왕단을 찾아 나섰지. 매일 1인당 5위안이 지급됐는데 그 돈이 천비의 은행 예금에서 공제되었단다. 마을 사람 가운데 의롭지 못한 돈이라고 첨가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불참할 수도 없었던 건 수색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기가 5위안을 내야 했거든. 결국 모두 함께 출동했지. 마을 전체 700여 가구 가운데 첫날 300여 가구가 출동해서 밤에 돌아와 보조금을 받았지. 한 번에 1,800여 위안이 지급됐어. 공사에서 다시 왕단을 발견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은 200위안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면 100위안을 포상하겠다고 말했어.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미친 것 같았지.
손뼉을 치며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속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보기엔 몇몇 사람은 정말 그 포상금들을 탐내는 것 같더라. 하지만 대부분이 대충 마을 밖 작물 밭을 몇 바퀴 둘러보고 왕단 어서 이리 나와. 안 나오면 당신네 집 돈 다 없어져. 라고 그냥 고함만 치고 돌아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갔어. 물론 저녁에는 돈을 받으러 갔지. 안 그러면 오히려 벌금을 내야 하니까. 그래서 못 찾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서 찾아. 아마 멀리 멀리 도망가 버렸을 텐데. 그 조그만 사람이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것도 그 남산만한 배를 해서. 아마 마을 어딘가에 숨었을 거예요. 제가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친정집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누군들 그렇게 생각 안 하겠느냐. 공사 쪽 무지막지한 사람 몇몇은 당장이라도 왕저우 집 마당을 모조리 다 파헤쳐 놓지 못해 안달이었지. 왕단이 아궁이에 숨었을까봐 구들장까지 모두 들춰봤어. 아마 마을 사람들은 감히 왕단을 숨겨줄 생각은 못할 거다. 몰래 숨겨뒀다가는 벌금이 3,000위안인데 생각이 미치지 못한 건 아닐까요? 강이나 우물 같은 데는요. 안 찾아봤어요? 넌 그 조그만 여자를 과소평가하는구나. 마을 사람 모두 합쳐도 그 애는 못 당할걸. 칠척 남자도 그 애만큼 머리가 돌아가지 않을 거다. 그렇긴 그래요. 얼굴은 조그마니 예쁘장하게 생겨서 하는 행동은 얼마나 야무진지 때로 정말 고집이 세어 보이기도 하고요. 거의 7달이 되어 갈걸요. 전 여전히 걱정을 떨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고모가 저 안달이지. 내 고모가 그러더라. 아기 집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한 점 살 덩어리니 긁어내든 흘려버리든 상관없지만 일당 자궁 밖으로 나오면 사람이라고. 팔다리가 하나 부족해도 그건 사람이니까 국법의 보호를 받게 되니 그때부터는 골치가 아프지. 머릿속에 다시 왕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70cm 정도밖에 안 되는 키에 볼록한 배를 내밀고 앙증맞은 머리를 쳐든 채 종종 걸음을 옮깁니다. 겨드랑이에 커다란 보따리까지 끼고 가시덤불 우거진 산과 벌판을 허둥지둥 달려갑니다. 자꾸만 달려가다 뒤돌아보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 달려가고 어쩌면 커다란 나무 대야에 앉아 농가에서 장 담글 때 쓰는 판자를 노삼아 씩씩거리며 넘실대는 강을 흘러가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장례식 후 사흘째 되는 날은 옛 풍습에 따라 사무제를 올리고 봉투를 하는 날입니다. 친척, 친구들과 함께 산소에 가서 종이로 만든 말이랑 사람, 텔레비전을 태웠습니다. 어머니 산소에서 10m가량 떨어진 곳에 왕런 메이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내의 무덤에는 벌써 푸릇푸릇 들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본가 어른들 분부에 따라 왼손에 쌀 한 줌, 오른손에 좁쌀 한 줌을 쥐고 어머니 무덤을 왼쪽으로 3바퀴, 오른쪽으로 3바퀴 돌면서 손에 쥔 쌀과 좁쌀을 조금씩 무덤에 뿌리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햅쌀, 좁쌀 받고 고인이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딸이 제 뒤를 따라오며 고사리 손으로 무덤에 쌀과 좁쌀을 뿌렸어요.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고모도 산소를 찾아왔어요. 샤오스츠가 약통을 등에 메고 고모 뒤를 따라왔습니다. 고모는 여전히 다리를 절룩거렸어요. 몇 달 못 보는 사이 부쩍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고모가 어머니 무덤 앞에 꿇어앉더니 대성통곡했습니다. 처음 보는 고모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샤오스츠가 눈물을 머금은 채 숙연한 모습으로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여자 몇 명이 다가와 고모를 위로하며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하지만 여자들이 손에 준 힘을 풀자마자 고모가 다시 철퍼덕 땅에 주저앉아 조금 전보다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 울음을 그친 여자들까지
고모 때문에 다시 무덤 앞에 앉아 목청을 길게 빼며 통곡했습니다. 제가 몸을 굽혀 고모를 끌어당기자 샤우스즈가 옆에서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우시게 내버려 두세요. 그동안 쌓인 일이 너무 많아요. 전 다정다감한 샤우스즈를 바라보며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고모가 실컷 울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고 말했어요. 샤오파오, 양주임이랑 통화했다. 너 전역하고 싶다고 했다며? 네, 벌써 전역 신청서 제출했어요. 양주임이 너 전역 못하게 말리라고 하더라. 양주임이 너희 간부 쪽에 이야기해 두었어. 계획 생육 업무 쪽으로 발령내 달라고. 양주임 밑에 있으면 일찍 부대 대장으로 승진할 거다. 내가 마음에 드나 보더라. 이젠 의미 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똥 푸는 일을 했으면 했지. 계획 생육 일은 하기 싫어요. 그래서 넌 안 돼. 계획 생육은 당의 일이기도 해. 중대한 사업이라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양 주임에게 전화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와야겠어요. 노인네하고 아이하고 둘이서만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딱 자르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해봐. 군대에 남을 수만 있다면 남는 편이 좋아. 지방일이 얼마나 힘든데. 양신이랑 날 봐. 둘 다 계획생육 일에 몸 담은 건 마찬가지인데 양주임은 고상하고 우아하게 유유자적하고 있잖아. 근데 난 뭐냐. 미친년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울다가 피범벅이 되었다가 대체 이 꼴이 뭐냐고. 전 확실히 명예에 눈이 먼 인간인가 봐요. 말로는 전역하고 싶다고 했지만 일찍 승진할 수 있다. 양주임의 눈에 들었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의논하니 아버지 역시 전역을 반대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예전에 내 큰할아버지가 양 부사령관 다리도 치료해주고 아픈 부인도 고쳐줘서 고마워하는 게야. 지금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니 관계를 잘 이어가면 미래가 보장되는 거 아니냐? 겉으로는 아버지 말을 반박했지만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전 속물이에요. 그냥 평범한 백성으로서 고위층에 빌붙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고모가 다시 절 찾아왔을 때 전 태도를 바꿨습니다. 고모가 샤오스즈와 결혼하라고 했을 때도 전 10년 넘게 오직 샤오스즈만을 바라본 왕관의 순정을 들먹였지만 이미 마음의 방어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고모가 말했어요. 난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언제나 샤오스즈를 내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었어. 품행도 방정하고 마음씨도 곱고 나에 대한 마음도 한결같고 그런 애를 내가 어떻게 왕관에게 보내겠니? 고모, 1970년에 왕관이 샤오스즈에게 첫 번째 연애 편지를 보낸 이후로 자그마치 12년이에요. 12년 동안 무려 500통이 넘는 편지를 썼대요. 왕관이 직접 저에게 말한 거예요. 게다가 샤오스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 누이까지 팔아 넘겼어요. 물론 위안사이와 제 아내까지도요. 그렇지 않았으면 고모 쪽에서 어떻게 위안사이의 불법 시술이랑 왕런메이, 왕단의 불법 임신 사실을 알았겠어요. 사실 말이다. 그 낯 간지러운 편지들은 단 한 통도 샤오스즈에게 전해지지 않았어. 내가 모두 빼돌렸거든. 우체국장에게 그의 편지는 모두 나에게 달라고 미리 말해두었단다. 고모 하시는 일에 왕관 공이 많잖아요. 왕관 아버지가 수술을 받은 것부터 쳐서 쭉이요. 이번에는 대의를 위해 자기 누이 동생까지 고발하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보낼 수 없어. 고모가 화를 냈어요. 여자 하나 때문에 친구도 누이 동생도 팔아먹는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 어쨌거나 고모를 돕느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거랑 그건 별개야. 고모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샤오파오 잘 들어. 사람이란 뭘 해도 괜찮지만 배신만은 안 돼.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도 배신은 절대 안 된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배신자들은 최후가 좋지 않아.
왕샤오티도 마찬가지야. 황금을 5,000냥이나 얻었지만 내가 단언하건대 곱게 죽지 못할 거다. 지금 국민당을 위해 황금 5,000냥을 얻고 투항했다면 내일 또 다른 당에서 황금 1만 냥을 준다고 배반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 그래서 왕관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면 줄수록 난 그 애를 경멸했어. 내 마음속에서 왕관은 썩은 버러지만도 못해. 하지만 고모, 왕관의 편지를 고모가 가로채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샤오스즈가 감동해서 결혼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샤오스즈는 야망이 있는 애다. 어디 왕관뿐이냐? 수년 동안 아마 그 애한테 반한 남자가 한다스는 될 거다. 그 중에는 간부도 노동자도 있었어. 하지만 샤오스즈가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전 못 믿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샤오스즈가 외모는 좀 보는 눈 하고 얼핏 보기엔 예뻐 보이는 여자들이 많지?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여기저기 이상한 구석이 많아. 샤오스즈는 확실히 첫인상이 별로 좋은 아이는 아니지. 하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예뻐. 넌 한 번도 자세히 본 적 없지? 고모는 평생 여자들을 상대해 왔잖니. 어떤 여자가 귀한 여잔지 잘 알아. 아직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간부로 발탁되던 날 내가 샤오스즈를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땐 내가 왕런메이하고 벌써 짝을 지었더구나. 속으로 찬성하진 않았지만 자유연애가 대세인 새로운 시대니 그저 축하한다고 말해 줄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이제 왕런메이가 자리가 비었으니 물론 고모도 그 애가 오래오래 장수하길 원했지만 이건 하늘의 뜻이다. 너랑 샤오스즈를 부부로 맺어주려는 하늘의 뜻이야. 고모, 어찌되었거나 왕관은 제 중마고외요. 왕관이랑 샤오스즈 일을 동네방네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결혼을 해봐요. 아마 사람들이 내뱉는 침에 빠져 죽을걸요? 그렇지 않아. 왕관은 샤오스즈를 짝사랑한 거잖아. 샤오스즈가 좋다고 말한 적은 없다. 샤오스즈가 너에게 시집 간다면 그건 잘난 새는 나무를 봐가며 둥지를 튼다는 속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거기다 사랑이란 감정은 남자들의 의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순전히 사사로운 일이라고. 만약 샤오스즈가 망아지라면 그렇게 좋아하는 왕관에게 줄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앤 사람이다. 내가 좋아하면 뺏어라도 와야지. 그렇게 외지를 떠돌고 외국 영화도 많이 봤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꽉 막혔니? 설사 제가 좋다고 해도 샤오스즈가. 고모가 제 말을 가로막았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 애랑 내가 함께한 지 몇 년이냐. 뭘 생각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어. 사실을 이야기해 줄까? 그 애가 마음에 두고 있는 건 너야. 왕런메이가 저 세상으로 가지 않았으면 아마 그 앤 평생 혼자 살았을 거다. 고모, 며칠만 생각해 볼게요. 런메이 무덤의 흙도 채 마르지 않았는걸요? 생각은 무슨? 시간이 많으면 생각도 복잡해지는 법이야. 왕런메이에게 영혼이 있다면 아마 쌍수를 들어 환영할 거다. 왜냐고? 샤오스즈는 마음이 선량하니까 딸애가 그런 새엄마를 만나는 것도 다 신의 뜻이야. 규정에 따르면 너와 샤오스즈는 아이도 낳을 수 있어. 쌍둥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샤오파오,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거야. 저와 샤오스즈의 결혼 날짜가 정해졌어요. 모든 일이 고모의 진두지휘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물 위를 둥둥 떠가는 썩은 나무처럼 맥없이 떠밀려 갔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러 공사에 갔습니다. 샤오스즈와 단둘이 만나는 두 번째 날이었어요. 우리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장소는 고모와 샤오스즈 숙소였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모두 토요일 오전의 일이네요. 고모가 우리 둘을 방으로 밀어놓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방에는 침대 2개가 있었어요. 침대 중간에 3단짜리 서랍이 있는 탁자가 있었어요. 탁자 아래 먼지가 가득 쌓인 신문과 산부인과 서적이 놓여 있었고요. 창밖으로 가지가 우람한
해바라기 10여 그루가 보였습니다. 꿀벌이 해바라기 꽃에서 꽃가루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샤우스츠가 저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고 자기 침대 가장자리에 앉고 전 고모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방에서 비누 향기가 났습니다. 대야거리에 홍등 대야가 걸쳐져 있고 대야에 비누 거품이 둥둥 뜬 물이 반쯤 담겨 있었습니다. 고모 침대는 이불도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모는 머릿속에 온통 일 생각뿐인가 봐요. 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왕관에 대해선 잘 알고 있죠? 당신에게 편지를 500통도 넘게 썼는데. 고모님께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별 생각 없어요. 난 재혼이에요. 딸도 하나 있고 성가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가족들하고 상의해보지 않아도 돼요? 가족이 없어요. 자전거 뒤에 그녀를 태우고 공사에 갔습니다. 얼마 전에 깨진 벽돌과 기와 조각을 이용해 길을 깔아서 들쑥날쑥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샤우스츠가 어깨를 제 등에 기댔어요. 샤우스츠의 몸이 느껴졌어요. 자전거에 태우기 편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왕런메이는 태우기가 쉬웠는데 샤우스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껏 페달을 밟았더니 체인이 끊어졌어요.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징조 아닌가? 이 여자하고도 100년 해로하지 못하는 건가? 끊어진 체인이 마치 죽은 뱀처럼 길바닥에 떨어졌어요. 전 체인을 들고 멍하니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길 양편으로 펼쳐진 옥수수밭에서 여자 몇 명이 살충제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윙윙 하며 마치 방공 경보음처럼 살포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들이 비닐 포대를 걸치고 마스크와 두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잔혹한 노동입니다. 푸른 옥수수밭에 허옇게 피어오른 살충제 연기가 이 잔혹한 노동에 마치 구름을 타고 피어오르는 안개처럼 시적 정취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왕런메이 생각이 났습니다. 워낙 씩씩했던 런메이는 뱀도 잡을 수 있었어요. 마치 제가 지금 자전거 체인을 들고 있는 것처럼 뱀 꼬리를 잡았어요. 런메이 역시 살충제 살포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샤오 샤충과 파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학교에서 밀려났거든요. 런메이의 머리에서 진한 살충제 냄새가 났습니다. 웃는 얼굴로 씻을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대로 있으면 이도 목이 파리도 감히 덤벼들진 못한다고요. 머리를 감을 때 제가 주전자를 들고 목 뒤 쪽에서 물을 부어주면 고개를 숙인 채 키득거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우스우냐고 물으면 어찌나 깔깔 웃어대던지 대야가 뒤집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런메이를 생각하니 죄책감이 들었어요. 샤우스츠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빨간색 체크무늬 컬러가 달린 새 반팔 셔츠 차림에 반짝거리는 전자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정말 풍만해 보였어요. 얼굴에 진주 크림 같은 걸 발랐는지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얼굴에 여드름도 좀 줄어든 것 같았어요. 공사까지 남은 길은 3리. 그냥 자전거를 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사 도축장 정문 앞에서 천비를 만났습니다. 천어를 얻고 있었어요. 천비는 우리를 발견하자 낯빛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천비가 아이를 업은 채로 뒤돌아 섰어요. 절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했어요. 천비! 그래도 전 천비를 불렀어요. 이야! 난 또 어디서 어르신이 납셨나 했네. 천비의 말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가 샤우스츠를 노려보았어요. 풀려난 거야? 아이가 아파. 열이 나. 천비가 말했습니다. 별로 나오고 싶은 생각도 없어. 먹을 것 마실 것 다 있겠다. 그냥 안에서 평생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샤우스츠가 앞으로 다가가 다정하게 천월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천비가 몸을 돌리며 샤우스츠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아야겠어요. 못해도 39도는 될 것 같은데. 샤우스츠가 말했습니다. 당신네 병원을 병원이라고 할 수 있어? 도살장이지. 천비가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우릴 미워하는 건 알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방법이 없다고? 방법이 많으시던데. 천비, 아이 가지고 괜히 오기 부리지 말고 자, 내가 같이 가줄게. 제가 말했어요. 친구, 말은 참 고맙지만 말이야. 좋은 시간 방해하고 싶진 않네. 천비가 냉소를 지었어요. 천비,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넌 사람도 아니야. 마음대로 생각해. 전 지폐 몇 장을 그의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말했어요. 어서 애 데리고 병원에나 가봐. 천비가 돈을 끄집어내 바닥에 내 동댕이 쳤습니다. 내 돈에서는 피비린내가 나. 천비는 아이를 업고 의기양양하게 가 버렸습니다. 전 멍한 얼굴로 점점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돈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쪽 일에 대해 선입견이 강한가 봐요. 제가 샤우스츠를 힐끗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기 탓이죠. 샤우스츠도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고충을 누구에게 털어놓겠어요? 혼인신고를 하려면 부대에서 발급하는 소개서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민정석인 루마츠가 희죽거리며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고모가 벌써 전화하셨더라. 샤오파오, 우리 아들도 자네 부대에 있어. 재작년에 갔지. 영특한 애라 뭐든 가르쳐주면 금방 배운다네. 잘 봐주게. 등기부에 지장을 찍는 순간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럼메이와 함께 혼인신고할 때 광경이 떠올랐거든요. 바로 이 등기부에, 바로 이 사무실에서 루마츠가 신청을 받았는데 당시 제가 빨갛게 지장을 찍자 럼메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와, 소용돌이 모양이네. 루마츠가 저와 샤오스츠를 번갈아 보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샤오파오, 자네는 참 여자복이 많네. 우리 공사의 1등 미녀를 신부로 맞이하다니. 그가 등기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서 찍어. 뭘 망설여?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사실 비웃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제 길, 맘대로 생각하라지. 좋아, 찍자. 망설일 것 없어. 평생 아주 많은 일이 운명이란 생각이 들어요. 운명을 거스르기보다는 그냥 운명의 몸을 맡기는 편이 낫겠죠? 이제 와서 혼인신고를 안 한다고 하면 샤우스츠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이미 한 여자를 망쳐놓았는데 다시 또 한 여자를 망칠 순 없잖아요.